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담배 폐해 연구조사 현황과 성과라는 주제로 국내 담배 폐해 통합보고서의 저자분들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대한금연학회 백유진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백유진 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의학사를 취득하시고 동대학원 의학석사, 가톨릭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를 받으셨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대한금연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백유진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세션 2의 좌장을 맡은 대한금연학회 회장 백유진입니다. 먼저 세션 2를 개시하기에 앞서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들께 애도를 표하고요.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재난 사고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사실 안전에 대한 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담배의 폐해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또 방치되고 관련된 어떤 폐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관심을 못 가진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사실 매일 200명 이상이 담배로 이제 사망한다는 그런 이제 통계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그 담배 폐해 관련된 종합 이제 보고서가 발간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니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 보고서가 좀 정기적으로 매년 또 발간이 되고 국민의 여러 가지 담배 폐해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고 실제 좀 제도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세션 2는 담배 폐해 연구조사 현황과 성과라는 이제 제목으로 총 6분의 이제 발표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는 담배 사용률 변화 추이 및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진영 한국담배규제 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영 박사님께서는 삼육대학교 보건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경기 남부금연지원센터에서 총괄팀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김진영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김진영입니다. 본 성과 보고서의 첫 번째 세션으로는 담배 사용률 추이 및 관련 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7년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들어왔고 2017년 관련한 전자담배가 국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관련 흡연율만 그동안 모니터링했던 체계에서 이제는 담배 제품별로 사용 추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흡연 및 담배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WHO의 FCTC를 근거로 한 전 세계적인 담배 규제 정책 강화 노력, 이에 대응하는 담배업계의 생존 전략, 그리고 국내 담배 사용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담배 사용률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국민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 사용률 변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청소년의 담배 시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 두 번째로는 담배 사용 행태의 변화와 관련된 높은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담배 사용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관련해서 다른 담배 제품으로 사용을 이동하거나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제품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담배 제품을 동시 사용하는 행태의 변화, 마지막으로 금연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연 성공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를 하고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황 자료는 국내 자료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국외에는 WHO의 세계 담배 동향 보고서, OECD 건강 통계, 그리고 다국적 담배 회사가 거점을 두고 있는 미국 NHI, CDC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국내 담배 사용 시작과 행태 변화 요인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검색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995년 문헌 이후부터 2004년 최근
10년 정도의 문헌을 검색하였고 국외에서는 2012년, 14년, 16년 SGR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주제와 관련된 SR 문헌이나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과는 크게 4가지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국내 담배 사용료 관련 추이입니다. 앞에서 나경인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인 관련 흡연율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20.6%로 1998년 66.3%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감소폭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여성 흡연율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여성 흡연율 같은 경우 6.6%인데 실제로 보고된 것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2008년에 코티닌으로 검증된 그 여성 흡연율의 경우 13.9%로 자가 보고한 것보다 8.0%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살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여성은 혼자 사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여성보다 흡연율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도 2011년 12.1%에서 2021년 4.5%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최근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정체를 했고 2020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살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청소년 여성 흡연율 역시 성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가 보고된 흡연율이 실제 흡연율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의 신종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들어오고 나서 보고가 시작된 이후에 13년도에는 1.1%였는데 2020년에 3.2%까지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특히 19세에서 29세 그리고 30에서 39세의 현재 사용자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도에 들어왔고 실제로 2019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2019년 6.2%에서 2020년 5.1%로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30에서 39세의 현재 사용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 경험률과 현재 사용률을 2개로 구분하였는데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의 경우는 2018년 7.9%, 2019년 7.4%, 2020년은 6.1%로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후 2021년 다시 7.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 현재 사용률의 경우도 2021년 4.1%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2021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관련형 전자담배 경험률과 현재 사용률의 경우 2018년도 청소년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률은 2.9%에서 2019년 4.9% 그리고 2020년에 다시 감소하였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현재 사용률의 경우 2019년 2.6%에서 2020년 1.1%로 감소, 다시 21년도에는 소폭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청소년 신종담배 사용률의 감소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 흡연율과 변화 추이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흡연 시장 연령과 관련해서 처음 흡연 시장 연령의 경우는 이제 평생 관련 흡연자 경험 중에서 처음으로 관련을 한두 모금 피워본 경험의 그 나이를 얘기를 하는데 2005년 12세에서 2021년 13.5세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인데 반면 매일 흡연 시장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2021년 14.2세로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시장 연령을 물어봤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19세가 되면 전체 흡연 인구의 50%가 이미 흡연을 했고요. 24세가 되면 전체 흡연자의 약 90%가 흡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여성은 흡연자의 31%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고 남성과 달리 24세 이후에도 꾸준히 흡연을 시작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국외 담배 사용률 그 추이를 관련을 중심으로 2021년 WHO 세계 담배 동향 보고서 결과를 보시면 전 세계 15세 청소년과 성인 흡연율은 2020년 22.3세이고 월드뱅크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된 고소득 국가의 경우 남성 현재 흡연율이 27.4%입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5세에서 54세, 여성의 경우 55세에서 64세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요. 세계 지역별로 보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는 WHO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관련 흡연율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서태평양 지역은 성인 남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유럽의 경우 여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남아 지역인데 흡연율이 높은 만큼 감소 추이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관련 흡연율이 2025년까지 계속 감속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 관련 흡연율을 비교하면 37개국 기준으로 평균 흡연율이 20.6%,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 국가가 낮은 흡연율을 나타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일 흡연자는 성인의 남성 흡연율의 경우는 OECD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31개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면 지금 그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련 흡연율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여성 현재 흡연율이 2017년까지 계속 감소하였고 중간에 젊은 성인의 경우 18세에서 24세의 현재 흡연율이 1990년까지 계속 감소를 하다가 90년도 이후 잠깐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 다시 빠르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신종담배 사용률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성인의 경우 2019년에 4.5%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3.7%로 감소하였는데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이 2019년에 27.5%로 굉장히 빠른 수치로 급등을 하였고 2021년에 11.3%로 감소하였습니다. 중학생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2012년 1.1%에서 2019년 10.5%로 급증가하다가 2021년 2.8%로 감소하였습니다. 담배 사용률 변화와 관련해서 크게 담배 사용 시작과 관련된 요인, 그리고 두 번째로 담배 사용 행태 변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담배 사용 시작과 관련해서는 SGR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해서 흡연 시장 결정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정신건강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별을 하였고 국내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비슷한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친구의 흡연이나 부모의 흡연, 미디어 속 흡연 노출, 담배 광고 노출 이런 것들이 담배 사용을 시작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고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임신 중 흡연이 자녀의 미래 흡연 시작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신건강적 요인으로는 우울이나 분노, 스트레스, 자살 충동, 자살 생각 등이 관련 요인이었고 기타 요인으로는 경제 수준, 교육 수준, 학업 성적, 자기 효능감, 음주, 비행 경험 등등이 기타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담배 사용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 신종담배 유입에 따라서 크게 담배 제품 간의 이동이 나타나거나 두 번째로는 다중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하였는데 담배 제품 간 이동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목적으로 관련해서 액상의 전자담배로 이동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34.7%로 나타났고 관련된 요인으로는 연령, 특히 남성, 그리고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액상의 전자담배가 나타남으로써 게이트웨이로 담배 제품과 이동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액상의 전자담배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관련을 시작하거나 다시 재흡연을 하게 되는 행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냄새의 감소 혹은 이와 관련된 몰래 사용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에 덜 해로울 거라는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이 담배 제품 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담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성별, 결혼 유무, 거주 지역, 금연 시도 경험, 전자담배 사용 경험 등이 담배 사용 행태 변화와 관련이 있었고 청소년의 경우 관련과 마찬가지로 또래 친구나
친한 친구의 흡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외에 낮은 교육 수준이나 가양담배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고 인식하는 경우 다중담배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담배 사용 행태와 관련해서 크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4가지로 구별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역시 요인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품 간의 이동, 즉 금연의 목적으로 제품을 변경한다거나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이유가 이제 담배 연기, 냄새에 대한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간접 흡연 노출이 담배 제품을 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 규범 이러한 것들이 행태 변화에 요인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는 기기의 디자인이라던가 건강의 위험,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담배 제품 간 이동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다중담배 사용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성별, 그다음에 13세 이전에 흡연을 한다거나 경제 수준, 거주 지역, 주거 환경, 스트레스, 학업 성적, 흡연, 음주, 성, 약물, 폭력, 간접 흡연 노출, 담배 구매 용이성들이 다중담배를 사용하게 된 행태 변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성인의 경우 권련을 사용한다거나 액상의 전자담배 사용자 혹은 남성 연령 중에서도 20에서 34세 연령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 위험 음주가 다중담배 사용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 사용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 특이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몰래 사용과 관련된 건데 몰래 사용은 이제 니코틴 의존도가 높거나 2중 혹은 3중 사용하는 흡연자 그리고 관련한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몰래 사용과 관련된 행태 변화로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담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게 행태 변화와 관련되는데 감소의 경우는 담배값 인상 그리고 여성 혹은 높은 연령 이러한 것들이 담배 사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 나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이 증가하거나 건강의 영향으로 담배 사용량이 감소하는 요인을 작용했으나 반면 증가한 내용을 보면 낮은 교육 수준이나 혼자 생활한다거나 주관적 건강이 낮은 경우 그리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증가로 인해서 담배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행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결입니다. 담배 사용률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담배 사용 시작과 관련이 높은 요인 그리고 담배 제품을 변경하거나 이런 변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관련성이 높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관련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종담배 국내 시장 유입을 통해서 흡연자가 흡연 및 담배 사용 행태가 변화했고 특히 다중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담배 제품의 변화, 담배 사용 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런 담배 사용 모니터링이나 조사 체계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통합 담배 사용으로 신속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사실 담배 사용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 장기간 추적하는 코호트 연구가 부족하였습니다. 담배 제품별 사용 시점이나 사용 행태, 제품 간의 이동 및 전환,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행태 변화 현황, 그리고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연구가 향후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흡연율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담배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담배 사용률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 이유를 이게 플로어에 계신 청중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토론과 질의는 3부 세션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원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를 모시고요. 먼저 좀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양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열심히 그 니코틴 중독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 한국 중독
정신의학회 학술이사 그리고 우리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아시아 퍼시픽 소사이어티 포 알코올 앤 어딕션 리서치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발표를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니코틴 중독 치료 및 금연 중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니코틴 중독의 정의와 영향 요인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니코틴 중독의 평가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니코틴 중독의 정의와 영향 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선 정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인 이제 ICD-11 올해 2월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니코틴 중독이란 병을 니코틴 의존, 니코틴 디펜던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의 핵심 증상은 니코틴에 대한 사용 조절 장애와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인 니코틴 사용 패턴을 보이는 것이 핵심 증상인데 아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장애됐을 때 또 건강 유지나 일상 활동 등 의무를 포함해서 삶의 다른 측면보다 니코틴 사용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해로움이나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니코틴 사용이 계속되거나 증가할 때 우리 폐에 문제가 생겼다, 심혈관, 뇌혈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한다 할 때 해당되겠죠. 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신경 적응, 뉴로 아답테이션을 나타내는 여러 피지올로지컬한 피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성과 금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보통은 이제 12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의학계,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 APA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 그래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5라고 합니다. 이게 한 15년, 20년 주기로 나오는데 가장 최신 버전이 2013년 5월에 릴리스된 DSM-5 5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의 ICD와 마찬가지로 니코틴 디펜던스라고 불렀던 니코틴 중독을 여기서 이제 담배 사용 장애, 토바코 유스 디스오더로 이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11가지 진단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이 1년 이상 나타나면 담배 사용 장애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 또 더 오랜 기간 흡연한다. 두 번째는 금연하거나 흡연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금연 시도를 수차례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흡연하기 위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흡연에 대한 갈망. 이 네 번째 기준이 사실은 새로 생긴 기준인데 크레이빙입니다. 이제 강렬한 욕구, 충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갈망은 리미션 상태, 즉 이제 이 병이 해결된 관해된 상태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적인 흡연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 수행에 실패한다. 여섯 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생김에도 흡연을 지속하고 일곱 번째가 흡연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활동과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게 된다. 여덟 번째는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흡연을 한다. 침실이나 이런 주유소나 이런 데서도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흡연하고 열 번째, 11번째가 바로 내성과 금단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담배 사용 장애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시베러티, 중증도를 좀 나누게 되는데 2가지에서 3가지가 해당되면 마일드, 경증이라고 하고 4가지에서 5가지에 해당하면 모더레이트, 중등도라고 하고요. 6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시비어, 중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약물 역학을 이게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이제 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년, 11년, 16년, 작년이 이제 5번째 가장 최근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니코틴 의존의 평생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8.1%. 뭐 흡연율보다 낮은 걸 보면 흡연하는 모든 사람이 니코틴 의존, 즉 니코틴 중독의 기준을 맞추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15%, 여자가 1.1%여서 의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유병률, 최근 1년 동안 이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봤더니 전체 2.4%였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한 8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남자는 40대, 여성은 18세에서 29세 연령에서 가장 니코틴 의존 1년 유병률이 높았다라고 나왔고, 남녀 전체 인구에서는 미혼의 경우와 기준 중위 소득 이상인 경우 니코틴 의존율의 1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코틴 중독이 왜 생기는가,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전입니다. 기전은 크게 이제 뇌 보상회로와 강화로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건화와 습관화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우선 보상회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레인 리워드 서킷이라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모든 물질과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인간의 필수적인 그 생물학적 기능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보상 시스템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죠. 뭐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뭐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제 결혼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과 인류가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자극되는 부위가 바로 우리 보상 회로이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브레인 안에서 이제 복측 피계부와 또 중격 의지핵 부위를 연결하는 회로가 바로 이런 보상 회로가 되겠고, 흡연 시에는 이 보상 회로가 자극되는데, 니코틴이 흡연한 이후로 20초 만에, 연구에 따라서 뭐 8초에서 10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뇌에 도달해서 니코틴 아세트콜린 수용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해서 이러한 보상 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뇌 보상 회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양성 강화와 음성 강화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양성 강화는 좋으니까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흡연하는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뭐 좀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조금 고양되는 것 같고 의욕도 좀 생기는 것 같은, 이 니코틴의 뇌 자극 작용에 의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양성 강화에는 금방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즐거워서 담배를 피우는 거는 담배 피우는 초기, 혹은 하루 중에 얘기하면 이제 담배를 피우는 아침에 피우는 첫 담배 정도가 양성 강화로 인한 흡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음성 강화가 사실은 이제 흡연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배를 피우다 안 피웠을 때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음성 강화이고,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 중독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전으로는 이제 이 뇌세 보상회로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서, 또 흡연 관련 자극에 대한 조건화와 습관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이제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밝혀내서 사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거죠. 흡연과 특정 행위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중립적인 자극들이었던, 예를 들어 이제 흡연할 때 식사 후에 흡연을 했다, 뭐 커피를 마실 때 흡연을 했다, 뭐 화장실에서 흡연을 했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식사 후에 또 화장실 가는 행동 자체는 담배와 원래는 관련 없는 중립적인 자극이었는데, 흡연과 계속해서 이런 학습, 연합 학습, 어소시에이션 러닝이 되면 그 행동 자체가 흡연을 유발한다, 흡연 갈망을 유발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니코틴에 의해서 유발된 도파민이 결국 흡연과 관련된 보상, 또 흡연 갈망 유발 자극 간의 연관을 더 강화시켜서 그 이후로는 그 행동,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담배를 피우게 된다라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니코틴 중독의 특성을 세 가지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성과 금단, 또 갈망입니다. 내성은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진단 기준에도 나왔는데, 의존성 물질을 동일 용량 사용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감소되거나, 동일 효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 전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운다. 처음부터 뭐 한 갑 두 갑 피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피우는 그 흡연량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내성이라고 하고,
금단은 이제 피우던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 이제 괴로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마지막 담배 피운 이후 24시간 이내 혈중의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고 첫 24에서 48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가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3일 만에 되게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금단 현상의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연을 수주 또는 수개월 지속 유지하는 동안에도 꽤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와 식욕 증가, 안절부절하고 우울한 기분, 불면인데 앞에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흔한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니코틴 의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갈망입니다. 흡연하고 싶은 충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craving, desi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면 그 물질을 좋아한다로 하지 않고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like보다는 want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배경 갈망과 사파 갈망으로 나눠집니다. 배경 갈망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 담배를 안 피우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 이틀 지속되다가 한 며칠에서 몇 주 지나면 서서히 줄어드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담배를 다시 피우게 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 사파 갈망의 경우는 이제 이게 담배와 관련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사파 갈망이라고, 이거는 몇 초 이내에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시기를 몇 분만 지나도 또 사실 줄어듭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담배를 끊고 나도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지속된다는 게 바로 다시 재흡연을 일으키는 갈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전적 특성과 감수성에 따른 니코틴 중독의 차이입니다. 모든 질환이 유전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듯이 중독 질환, 그 중에서도 담배 사용 장애, 니코틴 중독이 유전적인 특성 높습니다. 니코틴 중독의 취약성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 환경적인 요인, 성격적인 요인, 이런 심리적인 요인 다 떠나서 유전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작하는 요인 중에는 40에서 75%, 지속하는 요인 중에서는 가장 높아서 70에서 80%, 금연 성공률을 결정하는 요인 역시도 50%, 금단 증상 발생 위험도 결정 요인 중에서도 30에서 50%가 바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연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결과는 이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링크드 프로모터 리전이라 그래서 5-HTT-LPR이라는, 이게 이제 정신질환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S 얼릴과 L 알릴이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짧은 거, 긴 게 있는데, 그 중에 짧은 베리언트가 흡연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SS 지노타입, 즉 숏 베리언트의 그 호모자이고트 유전자가 빈도가 흡연자에서 의미 있게 많았다는 것을 보면 역시 S 대립 유전자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되어 있고요. 금단 증상 역시 금단이 없었던 집단에 비해서 S 대립 유전자가 의미 있게 높은 걸 보면 S가 있는 흡연자들이 중독에도 잘 빠지고 금단 현상도 잘 일어나서 끊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감수성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흡연율 추이에서도 좀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흡연을 시작한 첫 1, 2년에는 이제 여성의 니코틴 의존도가 초반에는 높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여성의 니코틴 의존도는 담배 자체가 좋아서 피는 경우도 있지만 우울감이 높은 분일수록 상관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신 내적 그런 고통과 경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흡연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 흡연자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충동성 역시 흡연과 상관관계가 높고요.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감수성 중에서는 이제 기질적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novelty seeking이라 그래서 자극 추구, 이제 지루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 늘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흡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청소년기 흡연의 경우는 특히 이제 자극 추구형, 그 중에서도 이제 충동성 경향이 높은 친구들이 담배를 잘 시작할 수 있다. 또 이게 정성이 아니라 정서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도 이제 청소년 흡연에서 영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정서는 우울과 불안이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니코틴 중독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이제 담배 시작 연령은 이제 이름은 이를수록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보통 우리 전두엽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전두엽이 성숙하는 것이 보통 여성은 만 19세에서 20세, 남성은 보통 21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이 중독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전두엽의 도파민 노출에 너무 과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전두엽의 기능이 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 담배를 시작할수록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물질 남용을 가진 사람들이 니코틴 중독이 그렇지 않은 인구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고요. 여성의 흡연 행태를 보면 이제 조건화된 단사, 부정적인 감정과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또 내적인 감정 상태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코틴 대사 효소인 사이토크롬 P2A6는 이제 이게 대사가 빠른 사람들은 이제 니코틴 대사가 빨리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도 짧아지고 금단현상을 빨리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담배 연기를 빠르게 흡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대사가 느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담배를 덜 피우게 됩니다. 니코틴 혈중 농도가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느린 흡연자와 빠른 흡연자보다 담배를 빨리 끊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을 수 있고요. 대사가 빠른 흡연자는 금연 시도할 때 심한 금단 현상 호소하고 니코틴 패치 치료 중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니코틴 중독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가 방법과 활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파고스트롬 니코틴 의존도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0점에서 10점까지 나오게 됩니다. 0, 1, 2, 3은 낮은 수준의 니코틴 의존이 있다. 4, 5, 6은 중간 정도, 7점 이상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니코틴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흡연자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이거를 평가하는 이유는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금연 치료가 쉽지 않겠구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상담이나 진료 현장에서 6가지 질문 다 하기 어려운 경우에 1번, 4번 문항, 2가지 문항만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0점에서 6점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2가지 문항만 가지고 만든 척도가 바로 Heaviness of Smoking Index, HSI 인덱스로도 파고스트롬과 같은 의존도 평가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와 효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약물학적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비약물학적 치료로는 이제 행동요법으로서 개인 치료와 집단 치료가 모두 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제 흡연이라는 행위가 인지적 요소에 의해서 강화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교정을 함으로써 흡연이라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치료가 최근에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기 소개가 됐는데 흡연 상황, 갈망감을 높이는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담배를 피울 때와 비슷한 정신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좀 땀도 나기도 하고 심박동수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담배를 피울 만한 그 충동성, 갈망감을 높이는 환경에 자주 노출될수록 회가 더 될수록 오히려 반응이 줄고 갈망감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제1차 치료로 인정받은 니코틴 대체제와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니코틴 대체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이 위약보다 1.5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은 위약이나 치료받지 않은 군에 비해서 1.64배 성공률이 높았고 바레니클린은 자체 성공률이 한 35.4%가 나왔는데 장기 복용 보통 이제 임상 시험이 12주, 3개월로 이제 보통 한정이 되어 있어서 3개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치료를 했을 때 금연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았다, 4배까지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현재 국가에서 국민건강공단에서 국가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서 1년에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9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중독과의 병행 중독 가능성과 현황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병행 중독은 이제 니코틴 중독의 기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과 마약, 기타 중독성 약물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습관성 물질인 니코틴과 알코올은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흡연을 많이 하고 니코틴 의존 환자들이 음주율도 높고 실제 알코올 중독 비율도 훨씬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담배를 끊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술자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알코올에 의해서 뇌가 자극이 되면 흡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실제로 흡연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병행 중독 현황을 보시면 성별로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여러 중독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50세 이상에서는 좀 병행 중독이 낮고 다른 중독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알코올 의존에서 흡연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고 니코틴 의존에서 알코올 의존 발생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4배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행위 중독인데요. 행위 중독의 전통적인 도박 중독,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도 역시 흡연이라는 담배 중독과 공동 의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챕터는 이제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철민 교수님, 이채정석 교수님, 안윤석 교수님이 같이 참여해서 집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니코틴 중독에 대한 뭐 생리학적 기전, 뭐 유전적 감수성에 대한 차이 아주 컴팩트하게 이해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 니코틴 이제 중독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의 건강 폐해인데 뭐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사실 알아야 어떤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임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보건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 국립암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암 예방 검진부장 역임하셨고 현재 대한금연학회 부회장 그리고 한국 역학회 학술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흡연의 건강 폐에 굉장히 중요한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도 전체 연구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인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건강 폐해라는 거는 우리가 담배 규제를 위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정보들을 생성을 하고 심지어는 담배 회사와의 보상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의 담배 규제 정책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할 때 그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아주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나라에서 하더라도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정보이고 그다음에 기반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미국의 사례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가져온 거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유무연 담배 사용에 따라서 어떤 암종들이 실제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지를 아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맵으로 해서 그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별 격차들도 어떤 것들이 담배에 의해서 암 발생이 지역별로 차이나게 발생하는지를 맵으로 또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 규제의 효과를 모니터링해서 실제 담배 규제가 이행되면서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사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 데이터로 굉장히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작하는 이 통합 보고서의 미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본 파트는 문헌 고찰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사실 2014년에 제시된 서전 제너럴만큼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 연도에 발간된 국내외에 우리가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고찰을 했고, 국내의 다양한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스모킹, 시가렛 스모킹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리뷰를 해야 했습니다. 문헌 고찰을 한 결과들은 굉장히 다양한 건강 폐해들의 영역이 있지만 모두 포괄할 수는 없어서 이제 발생 기전이라든지 인구 집단 내 위험도 및 관련 요인, 그다음에 타 요인과 상호작용을 해서 위험도를 상승시키는지, 그다음에 치료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금연으로 인해서 관련 위험이 감소하는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였고요. 질환별로는 잘 알려져 있는 흡연 관련된 주요 질환들이 남심, 내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생식기 질환 등을 중심으로 했고, 그 외에도 기타 질환들이 인구 집단 단위에서 잘 연구된 것들은 포함하여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 규모와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했고요.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고, 이제 비흡연자 대비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감소한다라는 굉장히 대명제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질병청 관련 연구로 2019년도에 실제 국내 직접 흡연 기인한 사망자가 5만 8천 명에 이른다라는 보고들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14년 서전 제너럴 레포트에 제시된 질환들을 보시면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내혈관 질환, 생식기 질환 이런 발생 사망들이 증가한다는 것이 국외 데이터를 통해서 잘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근골격계라든지 그다음에 눈, 당뇨, 류마티성 질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재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는 직접 흡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적은 것을 여러분도 잘 알 수 있고요. 저희가 토바코 아틀라스와 같이 요약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봤을 때도 직접 흡연 대비 그 에비던스의 레벨이 서피션트해서 확실한 사람에서의 어떤 질환들을 일으킨다라는 근거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의 질환들에 대해서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간접 흡연 노출은 직접 흡연에서 비슷한 그런 유해 화학 물질의 노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미래에는 직접 흡연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다양한 질병들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의 서전 제너럴 레포트에서는 성인에서는 폐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위험 증가와 여성 생식기 기능의 영향이나 코의 자극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서피션트 에비던스 레벨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신생아에서는 영아급사망 증후군 위험 증가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유아 청소년에서의 폐기능 부전이라든지 감염성 질환 같은 것들이 주요 관련 질환들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간접위험 노출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공장소에서의 간접위험 노출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소 대비 높고, 그다음에 간접위험 노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설문 정보로 되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 단위의 바이오 마커로 측정되는 것 간에 간극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놓고 보았을 때, 향후 개인 단위의 건강 위해 평가 부분에 있어서 간접위험 위해 노출에 대한 노출 평가의 중요성이 객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 연구 결과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주요 질환들별로 좀 정리를 해서 테이블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와 세모와 X로 각 연구 결과들을 좀 요약을 했는데, 동그라미는 2015년도 이후에 제시된 연구 결과들이 방향성도 일관되고 대체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시가 된 연구 결과들이고요. 세모로 표시된 것들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한데 위험을 증가시킨다거나 혹은 특별히 위험 증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이 결과들이
것들이 되게 컨트로버셜한 경우에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고요. X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연구는 진행했으나 실제 위험 증가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관련 연구가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폐암부터 시작해서 두경부암, 식도암,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고 되고 있는 위암, 췌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일관되게 위험 증가들이 하는 것들이 최근 연구들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마이너암들 중에서도 방광암, 신장암 그리고 여성에서의 유방암 같은 것들의 위험 증가도 국외 연구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실제 폐암이나 두경부암, 그다음에 식도암, 췌장암,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등에 있어서는 오쥬레이션이나 상대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리고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암들에 해당이 되는 성인 백혈병이나 소아백혈병, 뇌신경계 종양이나 그 외에 담낭 골수, 소아신경아세포종 등과 같은 암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는 관련된 연구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국외의 경우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골수성 질환, 그다음에 소아신경모세포종, 그 밖에 기타 암종들에서 유의한 발생 증가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내의 연구가 제법 있는 그런 영역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허혈성 심질환, 말초동맥 질환, 그다음에 심부전증, 그다음에 돌연사나 심장급사, 전체 심혈관 질환들, 뇌졸중, 뇌출혈 이런 그다음에 또 뇌동맥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일관된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메이저 질환이 아니기는 하지만 대동맥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됐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외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협심증, 허혈성 심질환, 대동맥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56배에서부터 더 많은 3배에 이르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증가를 보이긴 하였지만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는 일정치는 않은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심부전증이나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돌연사, 심장급사, 고혈압, 그다음에 전체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혈압 관련된 연구에서는 오즈 레이셔가 9배가 넘는 그런 연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대체적인 이제 연구들의 패턴을 보면 이후에 간접흡연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구 집단 내 프레벌런스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팔로업 기간이 작아도 리스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타요인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에서 보시면 국내에서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국외에서는 관상동맥 질환, 뇌출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치료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환자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심혈관계 질환인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그다음에 대동맥류, 뇌출혈, 뇌동맥류 국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협심증과 같은 것들, 그다음에 뇌출혈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금연으로 인한 건강 이득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에는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뇌출혈에 대한 건강 이득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흡기계 질환인데요. 국내에 모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결핵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일관되게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천식과 결핵의 경우는 많은 연구들에서 위험도를 많이 증가시키고 특히 천식의 경우는 1.24배에서 4.5배까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위험도를 일관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타요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치료 예후에 미치는 영향, 금연으로 인한 건강 이득 등에서도 국내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결핵, 천식 등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소화기계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연구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크론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다음에 식도
열공 탈장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소화성 궤양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 위험도 2.1에서 3배까지 그런 리스크가 증가하는 결과들을 보이는 연구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염증성 질환들을 포함해서 연구 결과들이 제시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일관된 연구 결과들로 제시하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및 생식기계 질환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선천성 기형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일관되게 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오즈레이션화 렐러티브 리스크가 1.25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배 내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의 신경행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든지 그다음에 뚜렛 증후군 만성픽장애 그다음에 양극성장애 우울증 조현증 등등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태아 발달이나 임신 중의 고혈압성 질환 그다음에 유산 및 주상기 사망 등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위험도 증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환들입니다. 안과 질환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들이 제법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익상평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치과 질환이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위험도가 증가하는 오즈레이션과 렐러티브 리스크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질환들에서 실제 타요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치료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 금연으로 인한 건강 이득 등에 대한 것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치과 질환이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고요. 다음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폐의 최신 근거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암과 구강암, 뇌졸중,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허연성 심질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즈레이션과 렐러티브 리스크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천식이 메타 분석 결과로 위험도가 1.2배 정도 증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들을 제시하면서 실제 간접연 노출 당시 및 노출 1년 후에 우울증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레르기 증상의 위험도 증가를 우리나라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배 사용 건강폐의 최신 근거들을 표로 쭉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흡연은 양반응 관계를 가지고 각종 기대 수명 감소를 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전체 암의 30%가 담배에 기인하고 심내혈관 질환 발생, 호흡기 질환 발생, 소화기 질환 발생, 그다음에 임신 관련 문제 및 생식기 질환 발생 위험 등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치주질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위험 증가가 일부 연구 결과에서 보여졌고 비흡연자 대비 폐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류, 뇌졸중, 뇌출혈, 남성에서의 결핵, 그다음에 결핵 진단 후 재입원, 재발, 사망 위험 증가, 지소급 현시 질병 예후 불량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성면 노출이라든지 음주, 비만, 과체중, 신체활동 부족 등과의 상호작용이 일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간접흡연 관련된 건강폐해의 근거를 요약해보면 실제 간접연 노출은 하루 5개 비해서 10개 피 정도의 흡연하는 수준의 폐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성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암종과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허혈성 질환, 고혈압과 같은 질환들과의 연관성이 확인이 되고요. 다만 당뇨나 대사증후군, 정신질환 및 우울, 수면장애 등의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수행이 되고 외국에서도 많이 수행이 됐지만 실제 위험도 증가가 뚜렷하다라는 거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에서의 간접연 건강 폐해로 보시면 출산 및 주산기 관련 질환이나 정신질환, 우울, 자살 생각,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그다음에 과잉행동장애,
천식, 결핵, 알레르기성 질환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낮거나 결과가 유의미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천식이나 소아 알레르기 증상, 우울 증가들을 보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이것도 아직 에비던스의 레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담배 사용에 대한 건강 폐해를 제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활용하고 생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흡연이나 그다음에 간접 흡연과 관련된 건강 폐해에 대해서 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통합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갱신을 할 텐데 그 밑간이 되는 기본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인 대상의 연구 결과를 더 이상 리뷰하거나 이렇게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연구와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의 활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간접 흡연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외국에서도 그 직접 흡연 대비 굉장히 연구의 숫자도 작고 그다음에 위험도의 명확한 증가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도 작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 흡연 노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한 시점도 늦고 객관 타당한 평가를 통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흡연 노출과 그 건강 폐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연구 지원 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출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폐해의 근거 평가 대상 질환을 직접 흡연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연구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아주 컴팩트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게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우리 자료집 76페이지에 소아신경행동장애 우울증에 보면은 1.44인데 11.44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제 보고서 나갈 때 그런 거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서 탈오자들 조금 한번 수정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흡연 및 금연으로 인한 이제 우리 질병 부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 황지연 당국대학교 공공보건과학대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황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 보건사회연구원 국가금연사업연구원 그리고 한국건강정진개발원 담배규제정책연구원을 역임을 하셔서 저희 또 이쪽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황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지은입니다. 흡연 및 금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 영양 파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의 이유로 다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호흡기계 질환, 그다음에 소화기계 질환 등 여러 질병으로 많이 사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병이나 이런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비만 이런 요인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환경 오염들도 우리의 건강을 위험하는 리스크 팩터, 건강 위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흡연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건강 위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흡연은 아주 위험한 위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흡연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죽는지 사망자 수를 산출하는 연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도 건강에 미치는 그 악영향에 대해서는 모두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연속으로 그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산출해서 사회적 부담 그 정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국내의 연구 현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여기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당해 연도의 사망자 수가 필요할 것이고 그 사망자 수에 흡연이 얼마만큼 미쳤는지에 대한 기여 분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여 분율은 실제로 장기간 구축된 코호트 자료를 통해서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흡연율 자료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의 사망이 과거 20년, 30년, 길게는 40년 전의 흡연이 지금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PAF 흡연율 기반 인구 집단 기여 분율을 바탕으로 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흡연율도 산출해 왔고 장기간 코호트도 구축이 되어 와서 흡연율 기반의 이제 흡연 기인 사망자 수 산출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나라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대리 지표를 적용해서 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SIR 방법인데 폐암 사망률을 간접 지표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 방법은 연구 방법은 거의 유사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외에서 진행되었던 흡연 기인 사망자 수 산출 방법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FCTC 당사국의 2년마다 국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망자 수를 산출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 모든 그 당사국의 이행 보고서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주요 국가에서 제시한 이제 그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뭐 영국이 2017년 기준 77,800명 정도, 호주가 2015년 기준 2933명 정도라고 되어 있고 중국은 중국 사망의 17%, 즉 159만 명이 흡연으로 2013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흡연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 사망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 그 폐암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질환, 뭐 다른 심장 질환 같은 각 세부별 사망자 수도 산출해서 같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각 나라별로 조사된 그 결과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각 개인의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 단위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산출 연구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실제로 1988년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할 때에는 장기간 코호트를 통해서 그 상대 위험도를 산출해야 되는데 초반의 연구들은 우리는 그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나 타 연구에서 분석해 놓은 질병 위험도를 적용해서 흡연 기인 사망자 수 산출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대한결핵협회나 흡연 실태 조사에서 진행되었던 흡연율 자료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산출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주목해서 볼 내용은 총 사망 이외에
그 연구마다 포함하고 있는 질환의 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41개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총 사망 이외의 질환별 사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980년대부터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2013년이 가장 최근에 제시된 내용이었고 이 결과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당사국 이행 보고서 제출할 때 2013년대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 되었던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결과를 확인해 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포함하고 있는 질환의 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망의 그 정도는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이 많이 발생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그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연구에 사용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뭐 연령이나 관찰 기간 등 그때 질병 등의 차이가 많아서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 경제적 비용 결과는 어떨까요? 사회 경제적 비용 역시 그 당사국은 그 FCTC 이행 보고서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진 않았고 그 제출하더라도 그 총 비용에 포함되는 규모가 또 다르거나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비용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의료비만 제시하는 직접 비용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 등 각 나라마다 그 연구 수준이 연구 결과 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으로 인한 그 FCTC 이행 보고서 이외에 다른 이제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1조 4,360억 달러인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직접 의료 비용이 각각 어떻고 간접 비용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1998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떠한지 그때가 2조 8,475억에서 3조 9,591억 원 수준이라고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간간히 개별 연구자에 의해서 그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인한 이제 직접 비용보다는 간접 비용 즉 그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인한 손실액, 그다음에 생산성 손실액과 같은 간접 비용이 직접 비용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자마다 연구 범위마다 포함하고 있는 직접비나 간접비의 범위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 연도별 그다음에 연구자별 연구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간접 흡연 파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흡연 파트도 문헌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했는데 먼저 그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60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건강 수명 손실 연수는 약 1,1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 세계 모든 질병으로 인한 자기 보정 연수의 0.7% 수준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2017년 기준으로 3,630만 달러의 건강 수명 손실 연수가 있고 2019년 기준으로는 3,700만 달러의 건강 수명 손실 연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의 간접 흡연 노출 관련 질병이 폐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천식, COPD, 유방암 등이 포함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아동에 대한 간접 흡연 노출 관련된 질병은 하부 호흡기계 감염이나 중염, 천식, 그다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각 나라 국가별로 큰 격차가 있긴 했지만 암에 끼치는 인구 집단 기여분율이 0.6에서 20.5%의 아주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각 나라별로 그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산출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질환별로 몇 명 사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암 발생 기인의 0.4%가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해 사망했다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 나라별로 포함하고 있지만 그 나라마다 연구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질병이나 그다음에 간접 흡연 노출 같은 경우에는 노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접 흡연 노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노출 평가와 노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연구 방법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의 간접 흡연 노출 정도가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는 아주 간간히 이제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산출한 연구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연구는 2009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였고, 이는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발생이 남성 66명, 여성은 994명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자의 폐암 사망의 약 20.6%가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가 되었고, 2010년 기준, 2013년 기준, 2016년 기준으로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달리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연구마다 그 범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은 어떨까요? 간간히 연구가 진행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직접 흡연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그 항목이 연구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결과가 많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긴 했지만, 그 연구 방법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 간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연구에서 간접 흡연 노출된 어린아이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에 비해서 30% 증가한다 정도만 내용이 담아있지, 그로 인한 이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긴 했지만, 직접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연구마다 이제 세부 기준들이 많이 다양했고, 그 흡연력, 그러니까 30세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한다든지, 그리고 25년 전, 30년 전, 40년 전 흡연율을 사용한다든지와 같은 방법론 등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 모두 어떠한 질환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한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접 흡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임민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간접 흡연 노출 폐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사망자 수랑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가 잘 진행되고 되면 앞으로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 연구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제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다른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최근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 경제적 비용 산출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올해는 2020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연구는 그동안에 이제 연구 제한점을 해결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연속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재부에서 세금을 이제 담배세를 거두고 있는데 이 비용하고 우리가 이제 흡연 때문에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하고 또 어떻게 두 개를 기재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어떤 손실은 따로 생각을 하더라도 기재부 설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향해서 이제 두 분 이제 발표자가 남았는데요. 국내 담배 규제 정책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런던대 국제보건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한국건강정신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 연세대 겸임 교수 그리고 대한금연학회 상임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성규 센터장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이 아마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흡연율 그리고 흡연에 대한 건강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셨던 여러 가지 뭐 간접 흡연 또 사망자 수 등등은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해결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해결책을 펼쳐왔는데 그 해결책이 정말로 작동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질 담배 엔드게임과 종결점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이 정책에서 한 발자국 나가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또 더 큰 주제를 던지는, 누가 순서를 짜시는지 모르지만 순서를 참 잘 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뒤에서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용역 과제들이 많이 발주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진행된 연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결국은 non-communicable disease 해결을 위해서 베스트 바이스라고 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 또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막는 것, 그다음에 담배 위험성을 알리는 것, 광고를 규제하는 것 등등, 결국은 담배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the way라고 표현한 것은 away가 아니라 the way다. 이미 담배 규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시행하고 또 그것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에 비준했습니다. 지금 22년 약 17년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되돌아본다고 하면 WHO에 보고되는 서류상의 이행률은 약 70% 가까이 이행되는 것처럼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평가 항목들이 좀 브로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세부 항목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에서 FCTC에서 얘기하는 지금 수요 감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6조에서 14조의 내용들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책 중에서도 6조, 8조, 11조, 14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7조는 이제 실제로 수요 정책에 있어서 비가격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빠지더라도
지금 빈 공간에 9조 10조가 보이시지 않으실 거고 12조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또 이 부분이 연구보다는 우리가 서비스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9조 10조 13조가 없는 것이 눈에 띄실 겁니다. 물론 저희가 성과 보고서의 내용을 다루기 싫어서 다루지 않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그 조항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마 이 6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만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조는 조세 관련된 내용이고 8조는 간접의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정책, 금연구역정책, 11조 담배값 경고그림 정책, 14조 금연지원 서비스 정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정책들과 관련된 성과 결과물을 보기 위한 이제 데이터의 소스를 팜메드나 코리아메드나 키스 또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각 절에 사용했던 키워드들은 보시는 것처럼 정책에 따라서 키워드를 결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금과 조세 관련된 것은 결국은 세금 인상을 통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담배 수요를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고 우선 세계보건기구에서 2021년도에 테크니컬 매뉴얼을 발표를 하였고 그 해당 내용에 보면 우리가 담배세 인상 정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10% 담배 가격 인상했을 때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4%, 저소득가는 5%의 담배 소비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세 정책이나 설계, 일관성,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조세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 세금이 2015년도에 인상되고 정책에 있긴 하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15년 기준으로 보셨을 때 4,500원의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하면 세금은 3,318원, VAT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약 74%에 해당하고 FCTC가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 75%를 맞추라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권고 수준에 비하면 1% 정도 부족한 수준이고 OECD 기준으로 보시면 우측 그림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74%고요. OECD 평균이 73%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있는 국가들이 일단은 74%를 상회하는 국가들 혹은 비슷한 국가들로 되어 있어서 좌측에 있는 국가보다 우측에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은 평균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하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중간보다 조금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1년에 담배세로 걷어지는 금액이 약 1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민건강증진 기금도 3조 원 이상 걷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1,438억 원, 2019년 기준으로 1,360억, 이거 20년, 21년도 자료도 있지만은 감소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전체 국가 예산에 있어서 이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추세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 관련된 우리 그 성과 세금과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25편의 논문들을 또 보고서 형태들을 고찰을 하였고요. 국내 이제 흡연율과 담배 사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문들은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금연 성공률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또 금연 시도나 또 실제 금연 성공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또 가격 탄력성을 보는 연구라든지 건강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 효과는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연구가 있지만 우리가 가격 인상을 하고 있어도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데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세 정책이 담배 사용 관련 지식, 의도, 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연구들도 일부 연구들이 있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지불 의사 가격이라든지 또 흡연자가 그 담배세를 인상한 이후에 2015년도에 금연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57%로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2016년, 17년으로 넘으면서 다시 이 수치가 증가한다고 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인상이라고 하는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실은 뭐 연속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정책이 가지 않으면 그 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정책 제8조와 관련해서는 모든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의 전면적인 금연구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총 26개 종류의 시설 혹은 기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여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금연구역 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현재 방식의 그 네거티브 방식 안 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로 바꿔서 모든 것이 1차적으로 금연인데 가능한 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9편의 문헌이 고찰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25편 뭐 9편 하는 것들은 주로 SR 연구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편수가 작다고 해서 많은 내용들을 보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연구역 정책을 통해서 흡연자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없었고요. 국외에서는 지금 보시는 4가지 동그라미처럼 흡연율이 감소한 영향, 담배 소비가 감소한 영향,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비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내와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기준으로는 뭐 18세 이하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한 내용이라든지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전면 금연구역과 흡연 부분적으로 흡연을 허용했을 때 근로자 대상으로 니코틴의 바이오마커 비교 결과하니까 당연히 전면구역 시행한 곳이 더 간접흡연 노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영향에 어떤 미친 영향은 국외 연구들 죄송합니다 오타같습니다. 국외와 국내 연구들이 같이 있었고요.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연구는 국내 연구가 오히려 있었고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들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외 연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잠깐 드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키워드에 아마 걸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이 다 전형적으로 이 정책들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담배값 경고 그림 정책이고 1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담배값 포장 및 라벨에 허위, 오도, 기만적인 문구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소 30% 이상의 면적의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들을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우리나라와 태국을 잠깐 비교해 보면 그림상에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30% 경고 그림에 우리나라는 이제 20%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은 최근에 이제 플레인 패키징 도입했고 경고 그림 사이즈도 다른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한 국가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제작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광고지 국가가 정해준 표준 그 시한대로만 담배값 포장을 만드는 것이 플레인 패키징이고 현재 지금 호주가 2012년도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17개 국가가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제 담배값 경고 그림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24편의 연구들, 그다음에 국외의 또 담배값 경고 그림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뭐 국외 연구 결과나 국내 연구 결과나 큰 틀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특히 국외 연구는 플레인 패키징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 국내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눈에 띄는 결과가 세 번째 동그라미에 경고 그림은 흡연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금연 시도 유발에는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조금 연구를 진행하면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율 감소, 경고 그림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없다라고 사실은 업계도 그렇고 이 무죄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값 경고 그림은 청소년의 흡연 예방 차원이 훨씬 더 강력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논리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연 시도 유발도 있지만 청소년이 흡연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느냐라고 하는 연구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지원 정책과 성과에 관한 내용은 1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금연 및 담배 의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6편의 관련 연구들을 고찰을 했고 금연 지원에 대한 범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2013년, 19년 보고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또 WHO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보면 공중보건학적인 접근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흡연율 시도를 감소시키고 금연 시도 증가하고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1차 의료와 연계라든지 리퍼 시스템 얘기하는 부분들
그다음 감시와 연구 및 정보적 접근에 관련해서는 이 담배 회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금연 지원 내용에 이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연 지원 제공 방안에서는 간단한 조언이 브리프 카운셀링이 참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조언은 브리프 카운셀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연 상담 전화, 문자 서비스, 행태 지원, 금연 클리닉, 니코틴 보조제, 약물 처방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외외 이제 그 수행 현황과 성과에 대한 내용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그다음에 국내 금연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이 진행 사항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전반적인 성과를 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년 동안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행률이 흡연자 수 대비해서 9.6%, 그러니까 흡연자 중에서 9.6%가 이제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고요. 수치적으로는 좀 낮아 보이시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그다음에 6개월 금연 성공률의 범위, 사실 범위가 굉장히 좀 크죠. 11.1%에서 61.2%.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세금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망자 수 변화라든지 사회 경제적 비용 변화, 이제 담배세 인상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추계들은 현재 질병과 관련된 추계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 담배세 인상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 필요성, 그다음에 지금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런 내셔널 레프레젠테이티브한 데이터에서 흡연자의 급연 의향을 확인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외의 시점에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과 예방 효과 등에 대해서는 자료원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금연구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정책에 따른 흡연자의 흡연 행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했고요. 건강 영향 연구도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의 부분이 있어서도 일부 뭐 방법론들이 소개는 되고 있지만 좀 추가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연구 접근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계층 간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한 효과, 인식 변화, 태도 등을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연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이 자원 효율의 배분을 어떻게 해서 이 서비스를 더 잘 관리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또 신종 담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위주의 어떤 서비스에서 신종 담배 부분까지 어떻게 잘 커버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비용 효과 분석, 저희도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 비용 효과 분석 시도는 하고 있으나 데이터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가 저도 참여도 했고 또 다른 연구진이 작성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연구, 이런 연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스인 것 같습니다. 이 갭 연구에 보통 제가 논문을 쓰면 리서치 갭을 만들거든요. 다음 연구는 어떤 게 필요하다, 퍼더 리서치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어서 연구자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정책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를 더 발주를 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 연구 영역들이 다 1년 단위로 끝나는 굉장히 짧은 연구들입니다. 사실 정책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수년간 추적하고 하는 연구들이 필요한데, 정책 연구들은 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의 연속성,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이 단기로 발주되는 연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종결전을 위한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강 선생님은 서울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 삼성전자 건강연구소에서 이제 또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강의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담배 종결전을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강의원입니다. 다른 장들과는 달리 담배 종결전 관련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근거에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했다기보다는 담배 종결전의 개념과 주요 선도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담배 종결전의 정의입니다. 담배 종결전은 정해진 시간 내에 담배 유행병 종식을 목적으로 담배 유행병을 지탱하는 구조적, 정치적, 사회적 역학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구상입니다. 그래서 담배 종결전의 개념 안에는 유행병의 종식을 위한 목표뿐만이 아니라 종결전 전략의 기획 그리고 실행 과정까지 포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엠파워 또는 좀 더 광범위하게는 FCTC 기반의 규제가 점진적인 강화를 통해서 흡연율 감소를 추구를 한다면 담배의 종결전은 명확한 종식 지점을 명시를 하고 약간 천연두와 같이 담배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퇴치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부 주도의 담배 종결전 구성 요소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부 계획 내 0%에 가까운 담배 사용률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20년 이내의 달성 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 종결전 목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20년 이내에 흡연율 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종결전 달성을 위한 사전 조건도 몇 가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5% 미만의 성인 흡연율 또는 급격한 흡연율 감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담배가 우리 사회 내에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련 담배 사용률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이제 담배 제품 사용 분포를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채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흡연율이 낮아야만 종결전 전략을 채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사용 종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도 종결전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전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종결전 지지 수준 관련 자료의 생산과 확산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 사례를 참고했을 때 강력하고 선구적인 정치적 리더십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담배 규제와 마찬가지로 입법 활동과 연구 조직의 존재도 종결전 달성을 위한 좋은 사전 조건입니다. 종결전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나 캐나다, 핀란드, 호주 같은 국가들이 있고 이 중에 방글라데시나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9에서 15% 정도의 낮은 흡연율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20년 이내에 5% 정도의 흡연율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담배 종결전 전략 중에 어떤 것들이 종결전 전략이고 어떤 것들이 종결전 전략이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지만 담배 종결전 전략은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뛰어넘는 또는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략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이 있는데요. 담배 종결전 전략으로는 니코틴 농도 규제로 대표가 되는 제품 기반 전략, 그 외에도 사용자 기반이나 시장 공급자 기반, 조직 구조 기반 전략들이 있습니다. 아직 종결전 전략을 채택한 국가가 많지 않고 이 전략을 추진하기를 시작한 국가가 막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효과들은 실증적 연구보다는 어떤 예측 모형이나 서술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이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근거 기반이 가장 잘 확립된 전략이자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전략으로는
그 VLNC로 잘 알고 계시는 제품 내 니코틴 농도 규제, 그리고 담배 없는 세대로 잘 알고 계시는 출생 연도에 따른 담배 판매 금지, 그리고 담배 소매점 제한 전략이 있습니다. 9개 종결전 추진 현황인데요. 뉴질랜드는 담배 종결전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발표한 사업 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모든 인구 집단 내 매일 흡연율 5% 미만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종결전 전략으로는 니코틴 농도 제한을 포함한 그 관련 제품 중독성 또는 매력 저감 전략, 그리고 소매점 제한이랑 담배 없는 세대 전략을 포함한 접근성 제한 전략,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책이기는 하지만 저 금연 집행관이라는 사람들의 규모를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서 앞으로의 종결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주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종결전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6월에 이 내용들이 포함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규제 방안 개발을 위한 자문그룹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주나 캐나다,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종결전 목표를 채택을 하고는 있지만 혁신적인 종결전 전략을 추진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엠파워 정책 강화를 통해서 종결전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그 특징적인 것들은 일단 담배 종결전 또는 규제를 위한 법안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관련 연구 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토바코 프리 액트를 통해서 모든 니코틴 포함 제품의 사용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랑 핀란드 안에서도 종결전을 위한 연구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랑 긴밀하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결전 관련 최초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6년에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담배 제조와 매매 금지 관련 연구 그리고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영문판은 그 종결전 전략을 개념화하는 국제학술지 논문에 인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종결전 전략 중에 관련 담배 판매 금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 청원이 실시가 되었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보고서 내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의 종결전 전략, 즉 흡연율을 충분히 낮춘 다음에 종결전 목표를 채택하고 전략을 추진하기를 권고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담배세 인상을 통해서 흡연율을 충분히 낮춘 다음에 제조와 매매 금지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체재원 개발 방안이나 담배 생산 농가나 제조회사 같은 관련 업계의 소득 보정 방안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관련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담배 종결전 채택을 위한 중요한 사전 조건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때 입법 활동과 동시에 한 2,000명 정도의 대상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0% 정도의 대상자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당연하게도 평생 흡연자, 비흡연자보다는 과거 흡연자, 그리고 현재 흡연자의 지지 수준이 더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종결전 개념이 처음 대두된 것은 2019년 금연종합대책 발표 때인데요. 그때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담배 종결전을 선언했다는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선언이 담배 종결전의 요건을 충족을 했냐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계획 내의 종결전 목표랑 기한이 부재했다는 것이고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기존의 FCTC 또는 엠파워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아주 일부분 종결전 전략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내용들은 종결전 전략보다는 엠파워 또는 FCTC 정책의 강화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다른 종결전 채택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엠파워 이행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뉴질랜드나 호주, 핀란드는 종결전 목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엠파워 이행 수준도 높은 상태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뉴질랜드 같은 엠파워 이행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종결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모든 엠파워 항목을 완전 이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결전 추진이 가능하다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종결전 추진을 위한 제안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기존에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엠파워 정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P 2030 목표 중에 남자 흡연율 목표는 25%, 그리고 여자 흡연율 목표는 4%로 이게 달성이 되는 경우에 약 15% 정도의 흡연율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는 종결전 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전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강화가 필요한 영역은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이행 수준이 낮았던 금연구역 정책 강화, 그리고 건강경고 강화, 광고 판촉 후원 금지 강화, 그리고 담배세 인상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담배 규제와 종결전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담배 종결전 실현 또는 담배 사용 종식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의 국내 담배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랑 담배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일부 내용들은 이제 FCTC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 엠파워 또는 FCTC 그리고 종결전의 주요 전략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관련 연구조직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관련 연구조직의 목적은 담배 규제 그리고 종결전 관련 근거를 생산하고 합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볼 만한 주요 연구 주제로는 담배 종결전 전략별 사회적 지지 수준, 실행의 효과, 제한점, 그리고 실행적 윤리적 고려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의 국내 담배 종결전 논의가 주로 민간 또는 학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민간 그리고 학계의 지원 아래 정부 주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가 계획 내에서 종결전 목표 그리고 달성 기한에 대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20년 이내에 0% 가까운 흡연율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대표적인 종결전 전략으로 알려진 니코틴 농도 규제, 출생 연도에 따른 판매 금지, 그리고 소매점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담배 종결전의 개념은 담배 유행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표뿐만이 아니라 기획 그리고 실행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종결전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는 기존의 근거가 잘 확립되어 있는 엠파워 정책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그리고 입법 활동과 연구 조직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흡연율이 높고 또 흡연율 격차가 큰 국가에서는 아직 담배 종결전을 채택하기 약간 이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한참 종결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전인 2011년부터 종결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결코 빠른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를 드립니다. 2시간 가까운 참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휴식을 좀 취하고
3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4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